네, 저희가 이번에도 ISA를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 투자연금TV에서 ISA 세제 지원 혜택과 관련된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요거를 주제로 한번 영상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고요. 네. 아직 이 개정 자체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과 별개로 이제 계속해서 ISA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질문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서 맞아요. 이 질문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선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 이번에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투자중개형 ISA 도입 성과와 과제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ISA 중에서도 투자중개형 ISA의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그간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리포트 저자이신 이규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해 주신 리포트가 투자중개형 ISA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형과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좀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 계좌는 이제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설계됐고요. ISA 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에 납입 한도는 5년간 연간 2천만 원으로 총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개인형 2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민형 및 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를 통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이체 금액의 10%인 최대 300만 원을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ISA가 유형이 또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탁형, 일임형, 이제 투자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각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신탁형 ISA는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금융상품과 또 파생결항 상품 ELS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을 자산관리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일임 형태의 자산배분 계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다룰 투자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갖고 투자하면서 동시에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투자중개형 ISA이잖아요. 이 투자중개형 ISA가 중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그럼 도입이 된 것인지, 무엇을 배경으로 왜 도입이 된 것인지 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ISA 계좌는 2016년에 도입이 됐고 투자중개형 ISA는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2021년에 ISA 도입 이래로 예금 등 저수익 자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는 ISA가 재산 형성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2021년 들어서 주식과 펀드, ETF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됐습니다. 네, 그럼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로 좀 변화가 있었나요, 실제?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로 가입자 수는 2020년 194만 명에서 네. 2023년 493만 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투자 금액은 2020년 6.4조 원에서 2023년에는 23.5조 원으로 3.6배 증가했습니다. 엄청 큰 폭의 또 네,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제 가입자 수가 되게 크게 늘어난 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 ETF, 니츠, 실물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접근성이 확보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자, 배당,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상품들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융상품별로 이제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ISA를 이제 그 혜택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떤 상품 위주로 좀 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할 때 ISA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그에 반해서 ISA에서는 그것을 비과세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중개형 ISA의 장점은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투자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서 3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받고, 만약에 또 다른 상품인 국내 주식에서 100만 원 매매 손실을 봤다면은 손익통산에서 200만 원이므로 200만 원 전체가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중개형 ISA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일임형이랑 신탁형. 요거는 지금 좀 현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줄고 투자 금액은 늘었는데, 가입자 수는 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85만 명이 감소한 대신에 네. 투자 금액은 한 7.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임형 ISA 비중이 한 두 자릿수에서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투자 중개형 ISA가 도입된 후에 가입자와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 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가 취급하는 투자 중개형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IS 시장 자체가 양분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IS 시장은 증권사의 투자 중개형 ISA가 반절,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은행의 신탁형 ISA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포인트는 ISA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주식,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ISA 자산 구성이 이제 변화되었는데요. 투자 중개형 ISA 도입 이전에는 예금 비중이 73%였던 것이 도입 이후에는 57%로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투자 상품의 비중은 15%에서 35%로 2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도 설명해 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3040 세대 젊은 가입자가 투자 중개형 ISA로 몰렸다는 점입니다. 투자 중개형 ISA 도입으로 모든 연령층대에 증가하긴 했는데 특히 3040 세대의 가입자가 도입 이전 108만 명에서 2023년 들어서는 22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이네요. 네. 그것을 이제 IS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3040 세대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96만 명에서 2023년 28만 명으로 감소한 대신에 투자 중개형 IS에서는 가입자 수가 한 도입 이후에 18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면 리포트에 이제 일본이랑 영국 사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ISA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그 투자연금 TV에서도 일본의 이제 투자 전문가이신 다부치상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온라인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 다부치상께서는 그 일본은 ISA 비과세 혜택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혜택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면 가입자들이 또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본이랑 영국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ISA는 니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니사의 이제 납입 한도가 올해부터 배 단위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은 추가적으로 적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는데요. 적립형 니사의 투자 한도가 일반형 니사에 비해 더 많습니다. 적립형 니사의 총 투자 한도는 1,800만 엔, 그리고 일반형 니사의 총 투자 한도는 1,200만 엔으로 적립형 니사의 총 투자 한도가 600만 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형 ISA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 생애 주기형 ISA 투자하면은 연간 1,000파운드 한도로 보조합니다. 이 두 국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ISA 활성화에 한 좋은 참고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도 그 니사에 대한 좀 가입이나 활용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좀 많이 좀 유입이 되었고 이게 일본 증시 활성화까지도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좀 기사들, 뭐 분석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일본이랑 영국 사례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할 때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취하면 좋을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SA 도입 취지에 맞게 재산 형성을 하려면 꾸준한 적립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TF나 펀드 자동 매수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실수를 줄이고 자기 신만의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IS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서 불입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산을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리포트를 작성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IS의 현재 운행 현황과 그리고 장래의 그 가능성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노후 준비 관련 설문조사를 살펴보면은 노후 자금을 뭘로 하겠냐는 질문에서 1순위는 이제 물론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 있었고 2순위에는 개별저축 및 투자, 3순위에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4순위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로 나왔다는 그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를 뭔가 퇴직금이나 이제 퇴직연금이 아니라 좀 개인의 저축이나 투자로 하려고 하는 답변이 더 높았다는 거네요. 네, 의외의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퇴직연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저축 및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았던 게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개인 투자와 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면은 기왕이면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분리과세 혜택으로 이제 건보료도 아낄 수 있고 ISA를 하면서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중도 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무가입 이전에 납입 원금 이내를 인출하면은 비과세 혜택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S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그 재산 형성을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 투자 중개형 ISA 도입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저자인 이규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ISA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